안녕하세요. 호양구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중국 역사, 바로 어떤 나라냐? 바로 한나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이 한나라는 약 BC 3세기부터 AD 3세기 때까지 대략 한 600년 좀 안 되게 있었던 나라인데, 물론 중간중간에 작은 왕조 교체가 있었지만, 자, 이 한나라는 중국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왕조 중에 하나가 바로 한나라입니다. 자, 중국의 바로 기본적인 틀을 만든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중국의 글자를 한문이라고 하잖아. 그 한문의 한자가 바로 이 한나라에서 온 거야. 그 단어, 그 한문의 한이라는 그 단어가. 자, 그리고 우리 중국의 전통 민족을 한족이라고 부르거든. 그 한족 할 때 한자도 바로 이 한에서 온 거지. 그만큼 중국의 몇 천 년의 역사 중에서도 임팩트 있는 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나라라는 거. 그럼 지금부터 이 하나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자세하게 하지만 어렵지 않게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먼저 앞선 나라 우리 진나라를 기억하니? 우리 진나라가 어렵게 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했지만 굉장히 짧게 멸망해 버렸잖아. 그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대규모의 토목공사로 인해 불만들이 있었고, 물론 이 속에는 엄격한 법가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 지나치게 엄격하게 사람들을 통제하다 보니까 결국 진승 5강의 난을 시작으로 농민반란이 일어나 멸망한 나라가 진나라야. 자, 이 진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나라가 좀 조각조각 다시 쪼개져. 그들 쪼개진 나라 중에 정말 힘이 셌던 두 나라가 바로 어디였냐? 바로 초나라와 한나라였어. 바로 이 초나라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영웅이 여러분 들어본 친구 있을 거야. 항우라는 아이가 있고, 이 한나라의 리더가 바로 유방이라는 아이야. 근데 이 초나라와 한나라가 붙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책으로 나온 게 바로 초한지야. 읽어본 친구 있겠지만 굉장히 재밌거든. 자,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붙었는데 우린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 그렇지, 바로 한나라의 유방이 이겼기 때문에 한나라가 된 거고, 그 한나라를 세웠던 고조가 바로 유방이 되는 거지. 이 둘을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들어갈 수 없지만 초한자만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누가 봐도 통일시킬 것 같던 사람들은 바로 항우였어. 항우 사실은. 이 항우는 요즘으로 치면 정말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야. 집안 좋고 비주얼 좋고 개인 능력도 출중해. 뭐 힘으로는 천하장사, 무예로는 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캐릭터 항우야. 반면에 유방은 항우보다 나이가 좀 얼등이 많아. 요즘으로 치면 그냥 평범한 아저씨? 아저씨 정도? 근데 참 역사라는 게 재밌어. 이 완벽했던 항우 대신 그냥 아저씨였던 유방이 이 중국을 통일하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평가받은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 됐으니까. 뭐 이 속에서 각종 사자성어도 나오고, 항우와 사랑했던 여자 중에 우희라는 여자가 있거든. 중국의 전설적인 미녀 중에 한 명인데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결국 이렇게 최종 승자는 유방이 됐다는 거. 그래서 한나라의 스타트가 바로 유방 고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한나라는 수도를 기존의 진나라의 수도였던 함양 이쪽에서 장안으로 수도를 옮겨. 장안은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위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은근 중요한 걸 이거지. 군국제. 선생님, 군현제가 아니라 군국제네요. 그렇지. 군국제와 군현제는 다른 거야. 우리 앞선 진나라가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펼치고자 군현제를 실시했던 거 기억나? 내가 점령한 지역에 저 지방까지 군과 현을 설치하고 거기에 왕이 직접 선발한 신하들을 보내 중앙에서 직접 통치했잖아. 자, 그런데 이 군현제의 문제점은 뭐냐면 중앙이 제대로 못하면 지방까지 엉망이 되는 거야. 게다가 우리 중앙집권 지나치게 중앙으로 힘이 집중되다 보니까 문제점도 드러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고조가 머리를 쓴 거야. 우리 적당히 한번 믹스해보자. 그래서 군현제와 봉건제를 믹스한 제도가 바로 이 군국제야. 군현제와 봉건제를 믹스한 제도가 이 군국제인데 어떤 식이냐? 군현을 설치해서 왕이 직접 신하를 보내는 군현제를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제후를 파견해서 제후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봉건제로 운영하는 지역도 있는 거지. 그래서 군현제와 봉건제를 적당히 믹스한 게 바로 이 군국제라는 거죠. 자, 그거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군국제 나왔다. 아, 한나라 고조. 요 정도로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이 고조 다음에 약간의 문제가 벌어져.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조금 중앙이 시끌시끌해. 이것도 좀 깊게 들어가면 그렇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유방의 와이프가 여시성을 가진 여자였어. 여시성을 가진 여자. 자, 조광지처지. 근데 이 유방이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해. 그 중에 특히 이제 마지막에 사랑에 빠졌던 부인이 이 척부인이라는 여자를 굉장히 사랑했어. 그럼 조광지처 입장에서 요즘 뭐 여러분 드라마 부부의 세계 같은 거 보면 불륜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당시 불륜은 아니야. 왜? 지금과 같은 개념으로 살펴보면 안 돼. 이해를 돕고자 그냥 이런 예시를 드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씨 입장에서는 척부인이 굉장히 싫었을 거 아니야. 근데 유방이 살아있을 때는 척부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유방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여씨가 무시무시한 일들을 해. 정말 우리 인간대정이라고 하는데 척부인의 눈을 뽑고 막 귀도 자르고 막 입도 막고 팔다리를 자르고 돼지우리에 막 던져서 죽지도 못하게 그렇게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짓을 하거든. 핵심은 이 여씨라는 여자가 유방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을 제거하고 해서 여씨 천하를 만들어. 그래서 유방 유씨 중심이 아니라 여씨 중심의 시기가 좀 있거든. 좀 혼란기야 혼란기. 그 혼란기가 진정되고 황제 자리에 올라온 사람이 무제인데 이 무제가 오늘 수업의 핵심이야. 자, 한나라를 공부할 때 무제를 빼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만약에 한나라를 물어보는데 한 무제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다? 그런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장담하면 돼. 어떤 시험이든지 한 무제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 자, 중국 전체 몇 천년 역사 중에 베스트 황제 3 혹은 5 안에 반드시 드는 황제가 바로 이 한무제. 자, 이 한무제는 앞서 이게 혼란 시기였잖아. 혼란 시기를 끝낸 다음에 왕들이나 황제가 꼭 하는 게 뭐야? 정리한 다음에 중앙으로 힘을 집중시키는 거지. 중앙집권. 그럼 중앙집권할 때 좋았던 제도는 군현제야, 봉건제야? 그렇지. 군현제가 중앙집권할 때 좋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군국제에 미스보다는 중앙으로 힘을 집중시키자. 바로 9년대로 다시 한번 나라들을 정비하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중앙집권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와중에 동중서라는 사람이 한 무제에게 건의를 해. 무제님, 황제님, 우리 유교를 나라의 종교, 나라의 학문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교를 강추하거든? 그때 강추하면서 무제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 천인상관설 혹은 천인상응설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하늘과 인간은 맞닿아 있다. 서로 상관이 있다. 상응을 한다. 다만 여기서 인간이란 황제가 대표적인 인간이야. 그래서 하늘과 황제는 맞닿아 있다. 황제가 잘하면 하늘도 인간 세계를 좋게 해주고 황제가 개판이면 재앙이 불러일으키고 별로게 된다. 그래서 황제가 중요하다. 플러스 하늘과 황제는 맞닿아 있다. 즉 하늘과 황제가 맞닿아 있다. 황제가 절대 권력자라는 거야. 그럼 한무제 입장에서 어때? 상당히 기분 좋고 매력적이잖아. 괜찮구만. 유교를 국교, 나라의 학문, 나라의 핵심 사상으로 만든 게 바로 이 한무제대. 특히 유교는 왜 정치, 지도자들 입장에서 좋은 사상이었냐면 생각해봐. 유교에서 강조하는 개념들 임금님께 충성하래. 부모님께 효도하래. 우리 어른을 공경하래. 그렇지. 뭔가 충성하고 효도하고 공경 위아래 계급이 존재하는 개념이 바로 유교거든. 지배층 입장에서 좋아. 게다가 특히 한나라 때 유교가 곽광받고 사랑받았던 이유는 뭘까? 우리 역사는 시간의 흐름을 내는 가운데지 한나라 앞선 진나라 때 생각해봐. 지나친 법, 엄격한 법, 그거에 사람들은 불만, 별로 좀 만족스럽지 못했잖아. 근데 엄격한 법이 아니라 뭐래? 그렇지. 착하게 살고 마음 따뜻하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구들과 우애 있게 지내고 임금께 충성하고 사람들이 법가보다는 조금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었겠지. 그래서 한나라 때 유교가 크게 발전하게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좀 나라 안이 든든해졌잖아.
나란히 든든해지면 이 나라 힘을 바탕으로 외부로 힘이 표출될 수 있는 거지. 바로 영토 확장으로 이어지는 거지. 또 북으로는 만리장성 저 위쪽에 있던 흉노를 확 위로 더 올려버려. 원래 흉노는 중국 한족과 굉장히 좀 트러블이 있다. 흉노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한족 애들이 좀 밀려 있었거든. 근데 한무제 때 흉노를 정벌하게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흉노한테 좀 끌려다녔다면 한무제부터 이제 역전된 거야. 흉노 이놈의 쉐이들. 그래서 흉노가 쫙 멀리 위로 도망가게 됐다는 거. 자, 흉노 정벌. 그리고 동쪽으로는 고조선. 또 우리 고조선 배울 때 BC 108년 한나라에 의해 고조선 왕검성이 멸망하잖아. 바로 그 이야기. 한사군 4개의 마을을 설치했다. 고조선 정벌. 남쪽으로는 베트남 지역을 정벌하고 이 지역에 한나라의 9개 군을 설치하게 돼. 북쪽으로 흉노를 몰아내고 동쪽으로 고조선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베트남까지 점령한 거야. 동남, 남은 어디? 이 서쪽. 그래서 서쪽으로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내. 이 장건이 옆으로 계속 가는 와중에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뭐 흉노한테 잡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결국 우여곡절 끝에 장건이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 근데 돌아왔는데 사실 장건의 애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해. 하지만 십몇 년 넘게 이 왼쪽으로 간 거야. 가는 길 속에 장건이 움직였던 이 길 속에 새로운 루트, 무역 루트가 찾게 되는 거지. 우린 그 길을 실크로드, 비단길이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장건의 비단길 대척으로 동쪽과 서쪽의 문화와 경제가 연결되는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게 실크로드가 연결되게 된 거지. 자, 깊게 들어가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뭐 인터넷 강의 특징상 뭐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이번 등교 계약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장건의 비단길 정도. 요거는 시험 넘버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 새로운 동서에 무역 루트가 뚫렸다. 그게 비단길이다. 정도. 자, 영토 확장. 내부적으로 강력해. 영토도 확장돼.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 국가체정. 돈이 필요하지. 왜, 뭐 중앙집권을 하든 9년제 신화를 보내든 유교를 발전시키든 영토 확장으로서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한 무제 때 국가 재정을 불리려고 했냐? 핵심은 통제 경제. 나라에서 경제를 엄격히 통제해. 자, 그래서 했던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냐? 소금과 철 전매제. 영철 전매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소금과 철은 당시 한나라 시절에 정말 돈 되는 물품 중에 하나거든? 정말 돈 많이 버는 사업이 소금 사업과 철 사업이야. 그 돈 내는 사업을 나라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야. 전매, 쉽게 기억하면 전부, 나라에서 전부 소금과 철을 매매, 사고 파는 걸 관리하겠다가 바로 영철 전매제, 소금 전매제야. 지금 나라가 통제하겠다. 그 다음에 했던 게 물가 조절. 물가 조절 방법으로 크게 2가지가 나와. 균수법과 평준법. 자, 균수법은 지역 간의 물가를 조절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쪽 1분단 지역에서는 감자가 안 나. 저쪽 3분단 지역에서는 감자가 굉장히 많이 나. 그럼 이쪽 지역에는 어때? 감자 가격이 굉장히 싸. 이쪽은 거의 안 나니까 엄청나게 비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지역의 감자를 나라가 사가지고 이 지역에 풀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지역 간의 물가를 조절하는 게 균수법. 반면에 평균법은 시간을 통해 물가를 조절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쌀 같은 게 보통 가을에 나잖아. 그럼 막 가을에는 쌀이 막 나왔기 때문에 쌀 가격이 어떨까? 그렇지, 좀 저렴하겠지. 근데 우리 겨울철이 끝나갈 무렵 한 1월 말이나 2월 때는 어때? 이때 나왔던 쌀을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쌀이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쌀 가격이 올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쌀이 많을 때, 쌀 때 나라가 그걸 좀 많이 사놨다가 쌀이 부족해질 때 시장에 파는 거지. 그러면서 물가를 맞춰주는 거야. 쌀이 풍족할 때와 부족할 때 물가 차이를 줄여주는 거지. 그런 식이 바로 평균법. 지역을 통한 물가 조절, 균수법. 시간을 통한 물가 조절, 평균법. 이해되지? 자, 그 다음 우리 엄격히 나라에서 국가가 경제를 통제했잖아. 시장 경제, 물건을 교류할 때 화폐가 필요한데 화폐도 나라에서만 제조하는 거야. 이때 나왔던 돈이 오수전. 자, 보너스 팁은 진나라 때 화폐를 통일하잖아. 그때는 발량전, 오수전은 한나라. 요걸로 구별하는 문제 풀 때 꿀팁.
힌트과 반량전이 나왔다. 아하, 진나라. 오수전이 나왔다. 아하, 한나라로 구별해도 좋은 팁이네. 이때 또 사람들이 너무 이런 경제활동을 자제시키고자 상인들에게는 농민에 비해 세금도 더 많이 부담시키는 그런 정책도 펼치기라는 거지. 포인트는 나라가 경제를 통제했다는 거. 이때가 항무제. 중앙집권, 사상적으로도 중앙집권, 영토 확장, 국가 재정장으로 돈도 풍족해. 한나라 최고의 전성기 항무제. 자, 이 전성기를 끝난 다음에 점점 좀 나라가 약해져. 그래서 중간에 이 왕망이라는 외척 세력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이라는 나라를 세우거든. 요거 대략 쌤 기억으로 정확히 기억 안 하지만 8년부터 23년 한 10몇 년 갔던 나라야. 아주 짧게 있었던 나라야. 이 왕망 때, 신나라 때 기억했던 두 가지 정도. 이 한나라 항무지 이후로 점점 갈수록 호족이라는 애들이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하게 돼. 그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엄청나게 개인 토지를 많이 늘리거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좀 약해져. 그래서 이 왕망이 아니다. 모든 토지는 나라에서 관리하겠다. 토지 매매. 토지된다. 노비 매매 금지. 미안해. 노비를 사고 파는 걸 금지하는 거야. 즉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해. 왜? 기존의 호족들이 이미 워낙 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이 심했겠지. 신은 짧게 끝나고 사라지는 나라가 된다는 거. 그리고 다시금 나온 나라가 후한이야. 한은 아닌데 왜 후자일까? 그렇지. 한나라가 잠시 사라졌다가 신이 생겼잖아. 그 이후의 한이다. 뒤에 나오는 한이다 해서 후한이야. 근데 후한은 기억할 게 별로 없어. 왜? 나라가 한번 무너졌잖아. 그 이후에는 회복하기가 어렵지. 결국 홀란디아. 기억할 것 딱 하나 정도. 황건적의 난. 이것도 농민들이 일으킨 난인데 이 황건적의 난으로 결국 한은 더욱더 무너지게 되고 이제 조각조각 쪼개지면서 또다시 혼란기로 넘어가거든. 이 후한 때는 황건적의 난. 공부 팁. 우리 농민 반란들이 은근 중국 역사에서 중요하거든. 진승 오광의 난이 나왔다. 아하, 진나라. 황건적의 난이 나왔다. 아하, 한나라. 그 정도로만 매치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개는 간단하게 보면 된다. 지금까지 포인트는 한무제다. 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 이 한나라 시절. 이 한나라는 이 앞선 한, 전한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시절과 신나라 후한을 모두 합해서 살펴보는 거야. 사회 경제. 자, 포인트는 아까도 설명했던 호족 중심. 이게 중요하다. 자, 호족은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 고려 시대 때 호족 배웠잖아. 한국사에서. 똑같은 개념이야. 지방에서 나름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애들이 호족이야. 가끔 아이들이 질문을 해. 선생님, 귀족은 뭐고 호족은 뭡니까? 쉽게 구별하는 건 귀족은 중앙에서 잘 나가는 애들이 중앙귀족. 호족은 지방에서 자기 나름의 세력을 갖고 잘 나가는 애들이야. 즉, 호족은 지방에서 나름 잘 나가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이 한나라를 이끌었던 애들인데, 자, 이들이 잘 나갔던 증거. 상거리 선제.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지. 자, 이게 무슨 제도냐면, 관리 선발 제도야. 관리를 뽑는 방식. 어떻게 관리를 뽑냐? 호족은 지방에 있잖아. 지방관이 지방에 좀 괜찮은 아이들을 중앙에 추천해서 관리가 되는 제도가 향거리 선제야. 이게 고향. 지방이라는 뜻인데 지방에서 인재를 추천하는 거야. 지방관이. 근데 그때 추천됐던 인재들은 다 누굴까? 그렇지. 그 지역에 잘 나가는 호족들인 거야. 쉽게 말해 그 지역에 좀 가문 좋고 잘 나가는 호족들, 돈 좀 있고 능력 좀 있는 호족들을 중앙으로 추천해서 관리되게 하는 게 바로 향거리 선제야. 그럼 호족들은 관리되기 되게 쉽지. 바로 호족이 엄청나게 유리했던 제도가 이 향거리 선제지. 한나라 호족 중심의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제도 중에 하나야. 생각해봐. 지방에 있는 호족이 추천받아 주원가서 높은 관리 차지해. 그럼 내 동네, 내 고향에 대해서 그렇지 계속 잘해주는 거지. 계속 서로 으쌰으쌰 서로 해먹는 거지. 향거리 선제, 호족 중심. 그 다음 이들은 각 지역에 자기 지역 세력의 핵심적인 토지들을 다 갖고 있다. 대토지 소유. 그럼 나라 입장에서 나라 땅이 줄고 개인, 호족끼리 갖고 있는 땅이 늘어나. 그거 어떻게든 막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 국가가 통제를 시도하거든. 한전제라고 호족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 놓는 거야. 이거 통했을까?
실패하지. 호족들이 워낙 센데 이거 통하겠니? 그냥 시도만 했다라는 거. 호족 중심의 사회였다 정도 기억하면 되는 거야. 호족 중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정치적으로는 향거리 선제, 경제적으로는 대토지 사유가 있었다 정도로 구별하면 된다는 거. 그 다음 이 한나라식의 문화. 이 문화가 최근 들어 잘 나와. 옛날에는 맨날 주장층 정치만 물어봤거든. 요즘 트렌드가 정치도 정치지만 경제, 사회, 문화, 특히 문화 쪽에 좀 은근 포커스가 맞춰지기도 하거든. 문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훈고학 중심이었다. 자, 이게 뭐냐? 우리 앞선 진나라 때 분서개비, 사상통제 기억나? 법가 말고는 다 때려잡아버렸잖아. 그때 특히나 많이 희생당했던 애들이 바로 유학자거든. 유학자들 땅에 묻혔다고. 그때 유교 관련 서적들이 대부분 불타 사라져. 이때 한 무대 때 다시 유교가 나라의 핵심 사상이 되지. 그럼 유교를 공부해야 되는데 앞선 진나라 때 유교 관련 서적들을 너무 없애다 보니까 뭐 자료가 몇 개 남은 게 없는 거야. 그러면 공부할 수 있게 일단 이런 유교 자료를 최대한 발굴하고 다시금 책을 쓰고 다시금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훈고학이야. 옛날 유교, 그나마 남아있는 유교 서적과 유교 자료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가르침을 연구해보자. 유교 경전을 해석하고 유교 경전의 뜻을 풀이하는 게 훈고학이야. 이해되지? 이건 당연한 거지. 왜? 기존에 진나라 때 유학 서적이 너무 없어진 거야. 자료가 없다 보니 몇 없는 자료들을 다시금 해석하고 다시금 만들어보자. 훈고학. 자, 이거 잘 나온다니? 그 다음에 때 서역에서부터 외부 지역. 서역은 뭐 인도나 이쪽 지역을 얘기해. 이쪽에서 불교가 전래됐다는 거. 중국에. 자, 그리고 이때 도교도 유행을 하게 된다는 거. 특히 도교는 이 후한 시절 사회가 혼란했던 시절에 유행을 하는데 왜 사회가 혼란하다 보니까 그냥 머리 아파 나 자연으로 돌아갈래 이런 도교가 유행하게 되는 거지. 이 도교 중에 이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 사로잡는 도교가 약간 변형되거든. 그게 바로 태평도와 오두미도라는 거야. 핵심은 태평한 세상을 꿈꾸는 거야. 그래서 이 태평도와 오두미도 출신 중에 한건적의 난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지. 자, 요거 나오면 한건적의 난 정도로 알아두면 굉장히 고급 지식이자 보너스 지식. 자, 그 다음 제지술, 종이 만드는 기술이거든. 최윤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종이 만드는 걸 연구해서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종이를 생산하게 됐던 거지. 제지술. 이 제지술은 훗날 저쪽 유럽 지역, 이슬람 지역으로서 유럽 지역으로도 건너가게 됐던 종이 기술이 바로 제지술이야. 그래서 한나라 때 발명된 대표적인 과학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예나 지금이나 정말 잘 나오는 게 바로 역사입니다. 대표적인 책 두 권이 나오거든.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와 반고라는 사람이 쓴 한서야. 굳이 구별을 하자면 이건 전한, 신나라 이전에 한나라 때 만들어진 책. 반고의 한서는 이 후한, 한나라 끝 무렵에 만들어진 책이 반고의 한서. 이거는 굳이 구별할 필요 없다. 선생님, 전 두 권 다 기억하기 싫어요. 한 권만 찍어주세요. 굳이 찍자면 사마천의 사기 정도. 이 사마천은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야. 이 황제에 좀 눈밖에 나서 궁형이라는 걸 나오는 궁형. 이 궁형이 뭐냐면 남성으로서의 상징적인 부분이 제거되는 거지.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야. 그런데도 좌절하지 않고 사마천은 죽을 때까지 역사책 집필에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내거든.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이 바로 사기야, 사기. 이 사마천의 사기는 이 앞선 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역사책이야. 이 역사책이 구성이 좀 특이해. 그 전까지 역사책은 일기 형식이야. 이날 이거 했다, 이날 이거 했다.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만 정리해놨거든. 이걸 편년체라 불러. 근데 사마천의 사기는 편년체가 아니라 뭐냐? 바로 기전체야. 기전체의 핵심은 뭐냐? 인물 중심의 역사책이야. 인물 중심. 그래서 기전체의 구성을 보면 뭐 본기, 세가, 열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본기는 왕들의 이야기, 이 세가는 제후들의 이야기, 열전은 훌륭한 사람들,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야. 저때 왕들의 이야기, 제후들의 이야기, 나머지 유능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다 인물 중심의 역사책이 바로 이 기전체라는 거. 이 사마천의 사기 이후 이 기전체는
이 아시아권에서 역사책을 쓸 때 정말 자주 쓰이는 방식이야. 우리나라 역사책도 기전체 형식이 많이 등장이 되는 거지. 대표적인 게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가 바로 기전체 역사책인 거지. 자, 여기까지가 한나라. 자, 한나라 부분 포인트. 첫 번째, 한 무제 때의 통치 방식에 집중해 주자. 두 번째, 호족 중심이었던 걸 기억해 주자. 세 번째, 문화 파트를 조금 자세하게 봐주자. 요 세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주면 될 것 같아. 한 무제, 호족 중심이었다. 한나라 시절의 문화들, 뭐 훈과학이라든지 역사책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사실 좀 오늘 한나라는 내용이 많은데 내용이 많은 만큼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 자, 항상 건강 조심하고 언제나 열심히 하고. 자, 파이팅! 안녕!